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있는 사해사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집트 고고학박물관에 있는 라암셋 2세 미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물관에서 말씀을 발굴하다. 자, 오늘 시간은요. 이제 장소를 이집트로 넘겨보겠습니다.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라암셋 2세 미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암셋 2세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시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 성경과 관련을 통해서 봤었을 때는 라암셋 2세는 바로 출애굽 당시의 바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자, 가장 근접하게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집트 고고학박물관입니다. 이집트 고고학박물관은 이집트에서 발굴되어져 있는 유물들 가운데서 뭐 가장 중요한 유물들을 다 모아놓은 중요한 어떤 박물관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유물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또 유물들이 뭐 유물들의 가치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어떤 유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유물들이 많고 유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이에요. 뭐 이렇게 바깥에서 자, 비바람 이슬 다 막고 있는 어떤 이런 유물들, 이 유물들이 대개 3,000년 넘은 유물들이고요. 진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품 유물들이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서 자, 비바람 맞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자, 이곳의 유물들의 어떤 개수나 이 유물들의 가치는 대단하다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은 이 시대 인디애나 존스 같이 정말로 고고학자 중에서 제일 훌륭한 고고학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꼭 파견해야 될 장소가 한 군데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냐면은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의 지하 수장고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집트 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그냥 두서없이 가져다가 거기다 쌓아놓기만 하고요. 아직까지 분류가 되지 않은 유물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유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만한 유물들, 몰라서 그렇죠. 자, 그런 유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고고학자들을 우리가 어디에다 파송을 해야 되냐면은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의 지하로 파송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여기에 있는 어떤 유물의 가치나 유물의 개수는 정말로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 밑에 바로 여기는 연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파피루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파피루스를 키우고 있고 연못의 어떤 그 가장자리에는 연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집트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두 개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는 자, 나일강 상류 부분에 있는 상하 이집트와 하류 부분에 있는 하하 이집트로 구분이 되는데 상하 이집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연꽃이고요. 하하 이집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파피루스예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묶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원래 두 개의 나라이지만 하나로 통일된 나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도를 통해서 볼까요?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상 같고 여기가 하 같지만 자, 나일강 상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 이집트, 이 부분이 하 이집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대개에 따라서 상하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고 상하 이집트에서 자, 전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면은 주로 멤피스라고 하는 장소가 수도가 되는 것이고요. 하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게 되면은 바로 테베라고 하는 장소, 바로 여기가 수도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수도가 바뀔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하얀색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하이집트 사람입니다. 하이집트 왕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빨간색 왕관은 상이집트입니다. 근데 두 개를 통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이집트가 되면요. 이와 같이 두 개를 합쳐서 이와 같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처음에는 누가 유리했을까요? 처음에는요, 바로 이쪽 상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용맹하고 무서운 어떤 누비아 혈통이 있어서 무서운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오랫동안 다스렸던 것은 주로 상이집트 사람들이 다스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되나요? 하이집트는 어디와 가깝나요? 유럽과 가깝잖아요. 유럽과 가까우면서 유럽 사람들과 혼혈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점점 흑인의 색깔에서 옅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혈이 되게 되면 되게 덩치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덩치 좋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 하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요즘 상이집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키도 적고 좀 피부색이 아주 검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요. 지역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하이집트 사람들이 상이집트 사람들 바라봤었을 때 촌사람이다, 촌뜨기다라고 하면서 촌뜨기 농담집 하는 식으로 책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상이집트 사람들을 요즘은 굉장히 경시하는 어떤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같은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상하 이집트로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집트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잖아요. 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구분해 볼게요. 자, 처음에는요, 고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중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왕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나눠져 있고 고왕국과 중왕국 사이에 제1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왕국과 신왕국 사이에 제2 중간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럼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고왕국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피라미드를 지었던 사람들이 고왕국입니다. 그리고 중왕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를 만났을 때 그 바로가 중왕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왕국은 누가 관리되어 있냐면은 출애굽 당시 모세가 만났던 사람이 신왕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에 힉소스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이 잠시 다스렸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 요셉이 바로 이 당시에 바로를 만나 가지고선 어떻게 됐냐면은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 바로가 가나안 사람이니까요.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그리고 1중간기, 제2중간기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바로들이 있겠죠. 이 바로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바로가 누구일까요? 가장 훌륭한 바로, 또 이집트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바로가 누구일까요? 한국 사람들한테 질문합니다. 우리들 역대 왕들 중에서 어느 왕이 제일 훌륭하고 누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이구동성으로 세종대왕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뭐 다른 왕들보다 세종대왕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세종대왕 하게 되면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 우리들 대왕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대왕은 바로 라암셋 2세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바로 라암셋 2세 당시에 이집트가 가장 부강했었고 또 이집트를 위해서 뭐 한마디로 제일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라암셋 2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암셋 2세를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집트 역사상에서 이집트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바로가 누구이다? 바로 람셋 2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19왕조, 그러니까 신왕국의 19왕조의 왕으로서 주전 1279년에서 1212년까지 한 67년 정도 왕위에 있었었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13세기 출애굽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람셋 2세를 모세와 대면했던 바로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람셋 2세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가장 중요한 바로가 바로 람셋 2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람셋 2세는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고센 지역에서 자기의 동상을 이렇게 마련했어요. 자, 뭐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대형 박물관이 자랑하고 있는 유물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로제타 스톤을 자랑하고 있고, 이와 같이 라암셋 2세의 어떤 석상도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유물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이것도 이집트에서 가져간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고센 지역이나 대형 박물관에 있는 이 모습이 라암셋 2세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주전 1200년대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3200년대의 사람인데, 우리 중에서 혹시라도 다윗 왕의 동상, 히스기야 동상, 요시야 동상 이런 거 있나요? 우리가 없잖아요. 아니면은 또 우리가 세종대왕 당시에 세종대왕 동상 있나요? 아니면은 뭐 신라의 선덕여왕 동상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훨씬 이전의 사람이 자기 동상을 마련했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줬다는 거, 이건 대단한 어떤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또 볼까요? 룩소의 카르낙 신전을 봤더니 또 이와 같이 자기 어떤 동상을 마련해 놨습니다. 또 이집트 최남단에 있는 아부 신베 신전을 봤더니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 동상을 4개나 마련해 놓고, 자, 내 앞에서 아무도 함부로 덤비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크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가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있겠죠. 이 모두가 다 라암셋 2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르낙 신전에 보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그 위용을 가시하고는 이 장면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카데시 전투의 장면이에요. 카데시 전투는 누구냐면은 이집트와 그리고 히타이트가 맞붙은 전투예요. 히타이트는 당시에 철기 문화를 최초로 사용했었던 당시에 최고 가는 어떤 제국 중에 하나였었는데, 자, 이집트와 그리고 히타이트가 꽝 하고 부닥칩니다. 자, 꽝 하고 부닥치는 건 세계 대전이에요. 근데 그 대전에서 누가 유리했었냐면 그 전쟁은 히타이트가 상당히 유리했었습니다. 왜 유리했었냐면은 히타이트가 라암셋 2세를 포위한 거예요. 포위해서 라암셋 2세가 2,500명 가운데 그 사로잡힐 위기에 있을 정도로 2,500명한테 포위됐던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2,500대 1을 뚫고 내가 다 그들을 무찌르고 나왔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전설의 17대 1의 싸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역시 그 대륙에서 배포가 큽니다. 2,500명 정도 내가 상대하고 나왔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타이트 역사에서는 우리가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타이트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긴 것 같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 싸움이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싸움이었었는데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지 않은 싸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 히타이트와 지지 않은 이집트가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은 이와 같은 세계 최초의 평화협정문인 카데시 협약문을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히타이트 사람을 물리치고 있는 바로 라암셋 2세, 2500대 1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라암셋 2세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 라암셋 2세가 어디 잠들었었냐면은 룩소라고 하는 장소의 왕가의 계곡, 자, 여기에 잠들었습니다. 룩소에는 왕가의 계곡이다 하니까 왕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하는 계곡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계곡이 있는데 여기에 신왕조 시대의 왕들 모두 63개의 묘가 여기서 발굴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에서 라암셋 2세, 라암셋 2세, 라암셋 3세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또 여기 뭐 하세수트의 여왕 뭐 등등해서 신왕국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유물들이 사람들의 묘가 여기다 하나씩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왕국 당시에는 피라미드를 주로 만들었는데 피라미드를 만들다 보니까 뭐 너무도 국력이 다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사람이 할 짓이 안 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간편하게 자, 이런 어떤 그 골짜기에다가 굴을 파가선 여기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자, 우리 뭐 나온 김에 왕들의 어떤 묘지를 다 여기도 모아놓자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만들었고 이 중에서 이거는 라암셋 3세의 어떤 무덤인데 긴 회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와 같은 벽에 어떤 그 벽화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가보게 되면 왕의 어떤 석관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왕의 어떤 시신이 모셔져 있는 어떤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대놓고
피라미드는 뭐 들어가기도 침략하기 쉽지 않지만 여기는 땅 파고 도굴 하기가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신왕국 시대가 끝나기도 전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도굴에 시달리게 됩니다. 도굴에 시달리게 되는데 자, 우리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사람은 건 다 똑같아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기서 만일에 미라를 훔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부장품들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미라의 저주, 왕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왕의 저주를 받으면 안 돼 해가지고 미라도 같이 가져나가서 사막 가운데서 불태워버려서 미라를 없애버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실된 왕들의 미라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했었냐면은 남아있는 왕들의 미라를 한 군데 모아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밖에 모르게끔 그 미라를 모아다가 다른 곳에 숨겨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었고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왕가의 계곡들을 이제 발굴해 봤더니 뭐 미라가 하나도 없어요. 미라도 없고 부장품들 가운데서도 다 도굴이 돼 있고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정말 뭐 한마디로 수수께끼 같은 어떤 경우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AD 1886년에 라암셋 2세 미라를 비롯해서 12구의 바로의 미라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발견되었었냐면은 하셉수트 여왕의 장제전이 있는 장소인데 이 꼭대기의 동굴에서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 현지인 고고학자하고 같이 여기를 이제 방문했었을 때 저기서 발견됐다라고 손가락 가리켜요. 근데 아무리 손가락을 찾아봐도 이 가운데서 어느 동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기를 주면서 저 사진을 찍어달라 했더니 이제 사진을 찍어서 여기서 발굴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여기 중에서 어디 있는지는 아직도 저는 못 찾겠습니다. 자, 하여간 이 동굴에서 이집트 왕들의 미라가 발굴되었었어요. 발굴되었는데, 자, 그 미라들의 옷에다가 그 수위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집어넣기 때문에 그 왕이 어느 왕인지를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 가운데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왕이었었던 라암셋 2세의 미라도 발굴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886년에 발굴되어서 자, 이집트의 박물관 가운데서 제일 좋은 박물관에 모셨고요. 그리고 현재 최근까지는 어디가 제일 좋은 박물관이었었냐면은 이집트의 고고학 박물관,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이 가장 좋은 박물관이어서 거기에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요. 추후 1976년, 거의 90년 정도가 지났죠. 1886년에 발굴되었으니까요. 자, 미라 보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라암셋 2세의 미라가 점점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멀쩡했었는데 사람이 가져와서 박물관에 보존하다 보니까 자꾸 부패가 돼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에는 르브르 박물관을 비롯해서 이 박물관에서 미라 보존 처리에 대해서 세계에서 제일 그 발전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위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브르 박물관에 가서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이 라암셋 2세의 미라를 가져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국제법 때문에 이 사람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사람 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을 발급했는데 요즘 이제 인터넷에 라암셋 2세 미라 치게 되면은 뭐 각양각색의 미라 그 여권들이 나오는데 다 그거는 후대 사람들이 만든 거짓이고요. 이 여권은 이집트 박물관의 어떤 고위직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것인데 누구한테도 공개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맞아요. 출입국 증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입국 증서 이름 써가야 되잖아요. 이름 라암셋 2세. 자, 주소 어디예요?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 썼죠? 자, 그리고 직업. 자, 직업 뭐예요? 전직 국왕이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방문 목적. 왜 어떤 방문 목적이 있나요? 보존 처리 위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방문 목적 했을 때 신병 치료차 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출입국 증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함께 발견된 다른 신왕국의 바로들과 함께 최근까지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 들어가는데 $5면 돼요. 근데 이 미라를 보기 위해서는 $20를 추가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이 자, 굉장히 비싼 어떤 가격을 가지고서 제가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갈 때마다 꼭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면은 자, 이 바로가 누구라고 했나요? 모세를 봤던 바로라고 하잖아요. 자, 모세를 봤던 바로. 자, 모세 시대에 모세와 대화를 나눴던 사람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상상하기 힘들지 않나요? 거의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로를 보게 된다면요. 자, 그랬을 때 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원래 사진 촬영이 안 되는데 자, 거기에 부탁하고 해서는 카메라 한 대만 들고 들어가 가지고서 자, 라암셋 2세만 딱 찍고 끝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제가 허락받고 딱 한 장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자,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네요. 이빨 남아 있네요. 이빨이 또 이 반대편을 가게 되면은 눈이 반쯤 떠 있어요. 검은 자 흰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의 라암셋 2세의 모습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은 시간 3,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모세를 만났던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상력이 머릿속에서 굉장히 자꾸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게 되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모습이 바로 라암셋 2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미라의 모습으로서 아직까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신기할 따름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의 바로는 누구냐 했었을 때, 자, 이집트의 모든 바로들은 자기 이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성경에서 출애굽 당시에 바로 누구하고 이름을 잡아줬으면 참 좋을 뻔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후대의 기록들에 보게 되면 바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애굽왕 시사. 자, 그리고 요시아왕 당시에 요시아를 죽였었던 에집트 왕 바로 느고. 자, 이런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아브라함을 만났던 바로도 모세를 만났던 바로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을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라암셋 2세를 출애굽의 바로로 보는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출애굽기 1장 11절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11절에는 요셉을 알던 바로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했던 사람이 누구냐? 라암셋 2세예요. 그러니까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했던 사람이 라암셋 2세인데 바로 라암셋 2세 국고성 그 당시 바로가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암셋 2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메르넵타는 바로 그의 어떤 비문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에 정착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미 가나안에 정착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넵타 당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비돔과 라암셋은 라암셋 2세가 만든 것이니까 당연히 누가 될까요? 출애굽 당시의 바로는 라암셋 2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가 지었던 라암셋, 피람셋은 라암셋의 집이라는 소리거든요. 바로 이 고대 도시 피람셋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암몬 신전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자, 이런 어떤 그런 성벽의 흔적들인데 성벽의 흔적에 가보게 되면은 벽돌로 만들었었고 지푸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건 어느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걸까요? 이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벽화에 봤더니 노예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예들이 벽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다가 벽돌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모습에서 벽돌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비돔과 라암셋에 있는 벽돌로 만들었었던 어떤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의 어떤 그 모습을 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바로가 바로 라암셋 2세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근거가 마련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어떤 것이 바로가 있었던 그 고고학박물관이 너무 누추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국립문명박물관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화려한 어떤 그런 그 차를 만들어다가 한 명 한 명씩 지금 이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아멘호프트 1세의 어떤 모습인데, 자, 라암셋 2세까지 다 지금은
국립문명박물관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미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는 고고학박물관이 아니라 문명박물관으로 가면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서는 국가적인 행사였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집트 고고학박물관에는요, 출애굽 당시 바로로 알려져 있는 라암셋 2세의 미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립문명박물관에 있고요. 자, 이 미라의 모습은 누구냐? 모세를 대면했었던 바로 그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를 만났던 그 바로를 우리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기회, 커다란 기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모습을 이집트에 가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집트 고고학박물관의 메르네타 석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